이 교수의 뉴스 읽기 17-4. 무작위 살인의 미래를 막을 수 있을까?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게 이게 지금 신문들을 주로 읽고 있죠. 뉴스 읽기.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무작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기사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그 저널리즘의 미래는 팔근대 공동체의 틀을 창조하는 공론장 형성의 중심 도구가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이제 저널리즘이 중요해지겠죠. 근데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이론이 설명하는 게 근대국가 형성 과정인데 거기서 이 저널리즘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저널리즘이 다가올 민주주의, 탈근대 다가올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있었는데 그 근대적인 거죠. 이게 소설로 대중화했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게 신문이었어요. 그로 인해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가 근대국가의 모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미래는 이 탈근대 공동체의 틀을 어떻게 창조하는 공론장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묻지마 범죄에 관한 기사들인데 묻지마 범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무작위 살인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보편화, 이게 중요해요. 보편화. 어쩌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보편화하면서 근대국가 제도의 무능력함이 아노미 상태라고 하죠. 아노미, 무질서, 아노미.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무질서 상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거죠. 어, 질서가 하나도 좀 엉망진창이 돼버린 세상이죠. 네, 아노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삐뚤어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뭐겠어요? 지금 근대 난경의 표상인 거죠. 근대 사회가 어? 공지에 몰렸다는 표상이라고 그러죠.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근대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저널리즘의 핵심 역할을 했으니까 탈근대 공동체를 구축하는 저널리즘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탐색해볼 기회인 거죠. 바로 이 과제를 가지고 아노미 상태가 벗어나서 이제 질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걸 벗어나는 음? 벗어나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찾아서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벌어진 일들, 이 지금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17-1에서 길거리 살인마 관련 기사에서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초기 기사들을 집중적으로 인용을 해서 읽었어요. 이어서 이 교수의 뉴스 읽기 11-2 무작위 살인의 시대에서는 14-1에서는 기사를 읽고 14-2에서는 사실의 분석과 해석을 했어요. 말로. 그리고 17-3에서는 흉기를 든 외톨이의 공포에 관한 토론에서는 유튜브 채널 조건 없는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 운영진들과의 토론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선례가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죠. 무작위 살인이 거리에 만연하게 될 미래가 틀림없이 올 텐데 그걸 막을 실천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 17-4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막아야 되니까. 아니면 점점 더 커질 거예요. 분명히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17-4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무작위 살인의 미래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다시 제작하고 있는 중인 거죠. 미국의 경우 보면 총기 소지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사로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진짜 수천 명이에요. 4천 명.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재 금년도 4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일본의 경우는 거리의 악마라고 이 호칭 자체가 모호하죠. 데블 인더 스트리트. 이게 뭐야? 이 모호한 호칭이 말하듯 근대 이데올로기의 시스템으로
이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라는 비관적 전망에 거의 체념하듯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이건 어디서 봤냐면, 오음 진리교 지하철 독가스 테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었어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야, 이거는 그런 분이구나. 그러면 이 무작위 살인 행위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나 점점 더 악화할 뿐인 사회 현상이라는 필자의 문제의식이 있는데, 나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국 언론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에, 네 건의 후속 논평 기사가 이어져 나왔어요. 그걸 좀 자세히 읽겠습니다. 중앙 선대위의 글이에요. 은토리 탓 낙인 그만. 문 밖으로 이끌 말길을 먼저 열어야.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몇 개 훑어보겠습니다. 묻지마 범죄 폭주 막으려면 하고 하는 기사 중에 은둔형 외톨이,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 등 각종 범죄,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성향이에요. 정말 그럴까? 은토리는 왜 생길까? 그리고 이들을 밝은 밖으로 이끌어낼 해답은 있을까? 네, 은두는 병이 아니고 인생의 한 상태라는 거죠. 이거는 현실이에요. 삶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치료, 백희정 은톨센터, 은톨이라는 단어가 아예 공식화됐어요. 그래서 은톨센터에 뭐라 그랬냐면 은둔 청년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은둔형 외톨이라서 못하나 봐. 은둔과 명랑은 모순돼 보이지만 그건 사회적인 낙인 탓이라는 거죠. 사회적인 낙인이라는 거예요. 낙인을 찍기 전 사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면 되짚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은둔은 병이 아니고 인상의 한 상태일 뿐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다. 꽃없지는. 근데 어떻게 그걸 바꾸느냐가 문제인 거죠. 명랑하면 언제든 도움을 청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도움을 청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게 못한단 말이죠. 스스로. 보통 흉악 범죄가 일어나면 정상인이 저를 뒤엎다고 비정상 범죄로 타겟을 돌리는데 그중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상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죠. 응? 요게. 요게 잘못된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요건 뭘 뜻하냐면 이런 식으로 어? 치부하면서 어?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예를 들면 먼지를 카펫 밑에 슬쩍 밀어놓고 없는 듯 없는 척 하는 것처럼 응? 비정상인이 의 소행이라고 여기는 게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회피하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런 흉악범죄가 만연해지기 전까지, 즉 먼지가 방을 뒤덮기 전까지 어, 문제의 어, 중, 어, 어, 악영향을 어? 안본 척 무시하는 일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무작위 살인이 충격을 주는 이유가 바로 먼지가 방을 뒤덮고 울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못 숨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은토리도 지금 얘기 왜 하겠어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게 이제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정상.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학교도 안 다니고 직장도 안 다니니까 그리고 정상이 아니니까 범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거죠. 낙인을 찍으니까 더 숨는 거고.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아, 예를 들면 김민정이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 때 대학까지 오직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한길을 달려왔는데 대회 중요한 스펙이 되는 경기에 탈락했는데 탈락 이유가 경쟁 상대의 배경이 더 좋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민정 씨는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 그죠? 세상, 그다음에 뒷바라지한 고생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 경쟁과 좌절이 은둔의 이유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거야. 근대사회 시스템. 취업의 연인은 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학업 중단. 이게 이제 그 은둔의 계기가 되는데 은둔 청년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같이 거주한 형태가 2배 높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이 선진국형이죠. 옛날 같으면 그렇게 못 버티는 거죠. 무조건 돈 벌어야 되니까. 법률로 가두면 말을 해야지 알지 그냥 있으면 누가 알아. 명기 씨는 엄마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방문을 걸어 잠갔단다. 명기 씨는 엄마가 신청한 학원 강의는 무조건 다 들어야 했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그 강도가 심해졌고 항변하고 싶으면 말할 새도 없었고 자신의 말을 들어준 사람 없다고 생각했다. 점점 방해 안 나오고 항담사를 펴졌지만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은둔 청년의 상당수는 가정 문제에서 비롯돼요. 아이가 스스로 뭘 하기 전에 부모가 실패하지 않게 여러 장치 등을 만들어 놓지만 그 장치에 기대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고 결과로만 아이를 판단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은토리들은 아무도 내 얘기를 들지 않았다고 흔히 말하는 거죠. 부모가 화부터 내고 자꾸 대화가 무산되니까 학습된 무기력을 느껴 명희 씨처럼 대화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공간적 단절이까지 더해지면 은둔 상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니까 가정 안에 문제니까 개별 문제로 두기보다는 사회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의 그 과정에서의 해결을 요구하는 어, 결론은 이야말로 이게 뭐예요? 해석하지 말고 가정에서 알아서 해보라는 소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이게 해결이 아니란 말이죠. 말로 음, 스스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전문 담당자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치처럼 들린다.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근대 핵가족의 우리 내부에 들어가는 사회적 개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지? 합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경찰이 어, 피폭력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사적인 가정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토리 같이 등 그 자녀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 근대 국가가 사회적 개입을 시도하는 건 거의 난망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즉, 조금 전에 말한 얘기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안 한 소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 개입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가족이란 개념에 대한 근데 핵가족의 이란 개념에 대한 알건대적인 새로운 해석 작업일 텐데 이런 어 일본 영화 감독 일본 유명한 영화 일본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 새로운 빨간대 가족에 관한 개념 탐구로 한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축하를 하기는커녕 모른 척 모른 척 하였다는 사실로 어, 사실에서 수상이 축하는 있다는커녕 모른 척했어요. 그래서 어, 근대 국가가 어? 할건대죠 가족 제도를 의 형성 과정에 사회적 개입을 할 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입은커녕 방해만 안 놀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허무한 얘기라는 거를 지금 내가 금방 설명을 해낸 거예요. 은둔 청년 75세가 많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19세부터 33세가 많은데 20대부터 29세가 절반 이상이고 6개월 이상인 경우 62% 정도를 문제는 많은 거죠. 한국은 좀 즐거워요. 그래도 이제 막 의무교육이라는 틀을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일년을 놓치게 되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센터의 목표는 웃는 청년이 도움을 청하는 거고 혼자가 아니고 미국은 단절된 청년, 일본은 히키코모리라는 용어가 있죠. 히키코모리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이미 등재가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10년 전에 등재가 됐고 이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는 일본에는 많았어요. 그래갖고 2033년에 후생 노동청에서 정의됐고 홍콩은 은퇴 청년, 미국은 단절된 청년으로 우리는 은토리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법을 해갖고 사회법 비시법을 하고 있는데 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은 2019년도에 영국은 고독부 장관 미니스터 오브 로니니스를 만들고 일본이나 호주나 일부 유럽 국가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진행을 했어요. 그러한 나라에 고립된 청년들이라는 동아일보의 칼럼에서는 처야 단절된 이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단절됐다는 거예요. 정의정도 그 사람도. 그래서 이 공통된 특징은 최근 신사에 공개된 평화범들의 공통점은 열등감이나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한다. 또는 영어 실력이 안 좋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게 제일 충격적이죠. 이들은 다른 공통점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을 은폐를 안 했거나 현실감이 떨어져 금방 잡힐 정도로 대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자포자기고 목표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근데 피곤한 사회죠, 한국 사회는. 그래서 경쟁에 치열하고 속도가 빨라 뒤처진 이들은 조바심과 스트레스, 열등감을 느끼기가 쉬운데 그리고 또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이 청년층 삶의 질 저하의 문제는 일본에서도 그러고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절망한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어, 욕심을 버리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 그러니까 삶의 욕망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소소한 즐거움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립된 청년이 61만 명이고 어, 두 가지만 이야기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하나는 SNS에 보이는 화려한 일상은 허구이고 누구든 각자의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손을 잡아줄 사람은 분명 어딘가에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 이거 자체가 이게 좀 너무 허무한 결론 아니에요? 결론이 너무 허무해요. 그죠? 지금 결론을 이 대책을 찾고 있는데 대책은 없죠 지금까지. 묻지마 칼부림 범인들이 세상을 향해 휘두르는 이유하고 동아일보 기자가 사이코패스 조현성 뭐 사이코라고 범죄를 저질렀다. 명태한 해석처럼 들리지만 절반만 그렇다는 거죠. 절반은 정신병력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는 걸까 이거. 이게 중요한 말 여기 있어요. 일명 선진국형 범죄 원인 연구 어려움. 정신질환제 소용이 아니라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하고 고립된 개인의 열등감과 복수심이 계기가 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다한 게 힘들게 살 때는 몰랐지만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향이 큰 거죠. 이게 뭐냐면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행복감이 아주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전근대에서 근대로 올라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고 가르치기가 어, 너무 어려웠던 전근대 시대의 경험이 있었는데 근대화의 과정에 들어서면서 어?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것, 있는 힘은 나는 아니더라도 자식 세대에 가면 잘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면 아무리 삶이 힘들더라도 아주 행복감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못 살아서, 응? 못 살아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근대에서 팔근대로의 시대전환 과정에 있는 선진 제국들은 들에서는 응?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그죠? 전근대 시대에 그지? 못 먹고 못 살던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빈곤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결핍감에 의한 어, 갈등이라고 볼 때, 갈등의 발생이라고 볼 때, 어?
물질적이거나 물질적인 해결책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예요. 해결책에 대해서 좀 있는데 내가 일부러 여기서 길게 쓰는데 왜 그러냐면 해결책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전근대인들이 근대의 연구 발전론에 희망을 가지면서 고통을 쉽게 견뎌 나갔던 것처럼 선진국의 근대인들이 응? 근대 시대에 희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응? 전근대 시대에서 잘 살아보자. 응? 그렇게 말할 때 있죠? 그렇게 말할 때 잘 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굉장히 힘든데도 그런 눈물 나는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지게 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얘기 길게 했냐면 이거 보세요. 그 이후 국내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국내 범죄학계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묻지마 범죄로 명명이 언론에서는 되지만 학계에서는 동기 없는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무차별 범죄, 나는 무작위 살인 그렇게 얘기했죠. 그냥 범죄는 별 중요하지 않죠. 살인하니까 문제죠. 의견이 분분해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식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근대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안 돼. 미국도 비슷해요. 범행 직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경찰에 사살당한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의 직접 조사를 하는 게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연구가 묻지마 관련 범죄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이게 사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질환의 일부분이 반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반은 전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심리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폭력을 자존감 회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영상을 겪은 적도 없고 한강 뒷대도 없고 오히려 이들은 어, 직업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 불화를 겪는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음주 문제나 전과가 있어서 어, 그래서 만성 분노형, 현실 불만 유형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만성 분노형 적대감을 갖고 있던 거고 현실 불만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다수가 가족, 친구, 동료 등 대인관계에서 고립돼 피해의식과 열등감에서 비롯된 폭력적인 생각이 타인과의 소통에 통해 해소되지 못하고 자가 발전의 눈덩이처럼 커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면 강한 공격성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다고 모두 반대죠. 이제 그 우울감을 느껴서 자살하는 경우도 꼭 반대쪽이죠. 그래서 열등감 극복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세상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 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왜 이게 도대체 자기의 그 난관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인생에서 뭐가 잘못됐을 때 자기 잘못을 반추해보는 사고가 있는데 환경 탓, 사회 탓을 하는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발달돼 있으니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 반성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나 뭐 학교 같은 이런 잘못으로 내가 이중해야 됐다는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잘못된 거는 세상 탓이고 누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자신을 괴롭한 가해자니까 응? 공격하는 게 정당하다고 여기는 인지적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을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니까 죄책감 같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죄책감으로 뭐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감옥에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분노와 적개심으로 복수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고 복수가 자신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분노사회의 끝. 그래서 분노사회라고 말할 수 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카페에 노트북이나 휴대폰이며 가방을 놓고 자리를 비워도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안전한 나라. 이건 외국인들은 깜짝 놀라요. 불가능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이제 묻지만 형제 난동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거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러는데 이 론리 울프라고 그러죠. 외로운 늑대, 그래 무차별 테러, 우연히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살인 예고글이 쏟아졌는데 한국은 살인 예고글이고 미국은 총을 진짜 쏘죠. 총이 많으니까. 이 분노 사회라는 거야. 고립된 외톨이였고 사회적 접촉이 없는 가운데 개인적 좌절과 사회적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폭발시켰던 거예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사람 또래 남성들 여자 하나 안 죽이고 슈팅 게임 하듯이 공격을 했다는 거야.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고 싶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사회 처벌 강화는 한계가 있죠. 본질은 분노 범죄의 사회 구조적 배경일 텐데 과도한 경쟁과 좌절, 불평등과 양극화, 이 실업등 경제난, 상대적 열평함을 느끼는 SNS, 혐오를 무한적시키는 인터넷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분노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부당하게 대우받는 경우가 이제 가장 분노를 하는 거고 불공정하고 하다거나 억울하게 느끼는 게 가장 음? 강력한 분노 감정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그래서 이제 엉뚱한 여자를 죽였죠. 그래서 요새 최근에 진상 학부모들의 갑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다들 내 자식의 손해는 참을 수 없다는 분노에서 출발했는데 고립된 외톨이 범죄든 정신질환 범죄든 분노 조절 장애급 진상 고객의 갑질이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안에 있는 거야. 분노의 사회적 근원을 찾고 그 왜곡된 분노 감정을 요거는 맞는데 왜곡된 분노 감정을 관리하는 심리적 케어 이거는 그렇게 2차적이죠.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세계 최고의 자살률에서부터 나를 향한 분노 표출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차별 상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반대로 인터넷 분노 거래에 나오고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사회적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 보면 영국의 고독부 장관 신설과 일본의 직제 개편 노력 등 무작위 살인 사건들에 있어서 선진 제국의 무기력함을 입증해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대응책이 무작위 살인이란 암울한 미래에 대처하는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될 상황이에요. 미국과 일본이나 유럽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법치 국가 공동체가 이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음. 이거를 대중이 확인해야 기존의 근대 체제가 지속되겠죠. 근데 문제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를 거쳐 기후 재앙이 될 때까지 무기력하게만 했던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이 지금 뭐 대응 양상이 없죠. 근데 무작위 살인 사건들은 더 심각한 근대 체제는 더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 이유는 이 독립주체적 정치성을 가진 국가들 간의 대화 협상 이걸 유도한 국제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거를 그 스웨덴 소녀 툰베리가 이미 확인했어요. 국제 시스템은 없어요. 그 기후 위기를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무작위 살인 등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법치국가 기반을 둔 근대 국가 내부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동네 패싸움하는 것 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보듯이 이 대문자 정의의 바탕을 둔 불질서 의식 자체가 잘 안 보이는 국제관계하고는 다른 거죠. 국제관계는 엉망이에요, 지금. 그리스 문명이라는 공통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을 대화 협상을 해결하지 못해서 유럽 국가들이 세계 대전을 두 번이나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종말이라고 명명된 거죠. 근대문명의 파산 상태. 이걸 제대로 읽어낸 게 팔근대 시대의 선구자였던 모더니즘 예술운동, 아방가르드 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문제는 근대 이데올로기의 실질적 상상력에 못 미치는 비현실적 환상의 바탕을 둔 유행 같은 국제 공청 환상이죠, 거의. 세계 경찰 이런 거 한 번 딱 작동됐어요. 한국을 위한 6.25 전쟁 때. 거의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국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달리 국제 문제하고 달리 상상의 공동체이긴 해요. 국가라는 것도. 그렇지만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법치국가 사상을 기반으로 근대국가 공동체는 뭘 할 수 있어요? 경찰과 감옥의 폭력적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잡아놓을 수 있어요. 어, 독립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잡아놔도 꼼짝도 못해요. 내부의 갈등을 지금까지는 잘 관리해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부 갈등에 관한 군대 국가의 법적 처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뭐 하면 돼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렇게 엄한 처벌을 하든가, 그지? 국가가 처벌하면 되지. 또는 경찰이나 시민의 정당 범위 범위를 확대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대 국가를 믿으면. 그런데 17-2 무작위 살인의 시대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 그러니까 어마한 깨진 층이 하나라도 있으면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지니까 유리창 깨는 놈부터 잡아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어마한 처벌이죠. 이건 미국이 검증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결과가 뭐냐? 심각해요. 총기 무작위 난사로 인한 매년 수천 명의 사망이 그래요. 그런데도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총기 규제와 총기 소지권이라는 이슈만을 중심으로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이것만 딱 얘기해. 그리고 여야 정치관이 정치하고 대립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뭐야?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함을 총체적으로 미국은 무기력해요.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7-2에 논의하고 17-3의 토론에 추가하여 17-4의 담론을 또다시 전개하는 이유는 이 무작위 살인의 보편화 현상이라는 것이 기존의 근대 담론으로는 해결 불가능할 근대 체제 난경의 대표 증상이라서 그래요. 이 기본 체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근대 인간 중심주의 사상에서 소외되어 온 다양한 소수 집단을 위한 권리회복 지침서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필자가 현재 17사에서 지금 탈근대 사회 형성을 위한 구체적 담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잖아요. 하는 동안에 위에서 읽은 것처럼 한국 언론도 비슷한 방향으로 탐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널리즘에 제시된 한국 지식인 사회의 대처 방안이 있는데 그거는 대체로 근대 체제 담론의 한계 내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제일 한 문제예요.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못지않은 선진국 수준의 말씀을 말해주는 증거예요. 근데 무작위 살인 사건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국가가 처리를 했죠. 근데 최근의 보편화 현상, 이거는 근대국가 체제 내의 범죄 행위로는 여겨지지 않아요. 최근 유행하는 좀비 영화의 좀비들 같아 보이는 범죄자들의 모습. 좀비 같죠, 그 사람들은. 이건 뭘 뜻하냐면 근대 체제 자체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잡힐 거 걱정 안 하고 하잖아. 유사 모방 범죄 시도가 법물 처지시 발생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장난 전화가 아무리 많다 그러더라도 범죄 단속 행위 자체를 웃음거리로 여기는 등 근대 체제 자체에 대한 대중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징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웃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무작위 살인 사건들은
경찰이나 법원 등 근제체제 내부의 관련 기관에 의한 조치 등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 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근대 말기의 난경 현상이에요. 경찰이 뭐 해봐 잘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소문자 정의에 근거한 기존의 근대법과 제도의 산문적 인식 체계가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지만 이것뿐 안 돼요. 대문자 정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한계 상황을 초월하여 현대 세계관에 기초한 시적 상상력의 힘으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조직이 나를 스토킹한다. 영어 실력이 안 좋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범죄자들의 고백. 이게 생각보다 의미하는 바가 중요해요. 무작위 살인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할근대 담론을 위한 아방가르드와 르네상스는 사회 제도 등 물질이 아닌 정신이나 영혼의 차원에서 시작돼야 돼요. 제도 이런 거 안 통한다고. 시간이 걸리는 한가한 주장처럼 들려요. 응? 그렇지만 시적 상상력의 힘에 의존한 인문학적 대응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요. 이게 먼저예요. 시대관, 세계관 전환의 시대이므로 기존의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책들의 모색 작업,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정신병원에 보내고 이게 아니라 탈근대적 세계관을 창의적으로 상상하며 무작위 살인자들조차 감싸고 넘어가는 공동체의 미래 규범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무작위 살인자들의 고백, 아까 본 거, 그거는 일반인들이 SNS 등 소셜미디어에 인위적으로 조작된 행복의 순간들을 과시하면서 내면의 우울과 불안을 감추려는 추세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드러낸 거고 못 드러낸 거죠.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누구나 다 무작위 살인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불안과 공포가 생기는 거죠. 이거 뭐 아무나 될 수 있겠네. 이렇게 그걸 느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도심에 장갑차를 일시적으로 배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불안한 걸 멈추기 위해서. 최대다, 최대 행복. 이게 이제 근대 국가 공동체의 보편적 목표잖아요. 문제는 이거는 뭐야? 행복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해요. 행복이 뭐다? 이게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유토피아를 향한 진보적 직선의 연구 발전 과정. 이거에 동의를 할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동의하는 거죠. 이생망이라는 구호, 이번 생을 망했다는 구호가 공감을 얻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무작위 살인에 이게 적극적인 폭력이 되고 자살의 소극적인 폭력인데 세계 1위죠. 이렇게 보편화한 거는 뭘 뜻하냐면 근대 행복 담론, 삶의 목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결여 상황이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행 이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살인이나 자살을 유발하는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허무감의 문제.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불행한 건 괜찮아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행복이나 불행은 안 중요하다고. 문제가 초점이 잘못됐어요. 그럼 뭐 삶의 의미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삶의 의미라고 썼는데 복잡하게 좀 더 간단하게 쓰면 삶의 의미죠. 삶의 의미는 어떻게 생겨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어디 생기는 거야? 사적인 영혼의 국면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좀 복잡하니까 공적인 차원에서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의 존재 의의를 신뢰하고 이 공동체는 의미가 있고 좋다. 신뢰하고 그것을 유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믿을 수 있으면 의병 활동이나 독립운동이나 순교 이런 것처럼 목숨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살인자들의 고백에서처럼 결핍한 불행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어이없는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잘못 착각해서 범행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착각의 범죄예요. 그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는 삶이 무의미하다는 착각.
이게 무작위 살인이라는 극단적 행위의 출발점이에요. 이 허무함을 해결하는 길, 이 폭력적 정신질환의 경우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병 진단을 통한, 그래서 이제 정신병 진단은 불수의 구금의 방식,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구금해야겠다라고 제한이 되지만 소용이 없어요. 왜냐? 현재 정신의학 연구는 개인의 차원에,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 와 있지도 않아요. 정신의학도 또 근대의학이에요. 근데 근대의학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근대의학은 전문 분야의 인식체계 자체가 질병의 원인 치료에 집중할 뿐 일상생활의 회복은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 마약 중독이 있다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공동체 위해를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치료를 해요. 응? 강제적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서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각자 알아서 제대로 된 일상으로서의 회복 과정을 진행해 가야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살인 현상 같은 거는 이건 뭐냐면 공동체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극단적인 질환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근대 정신의학에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의미가 없죠. 더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된 검토된 논의들은 전부 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빈발하거나 빈발할 것이 확실히 되는데도 문제가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끝에 그 머리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시대 전환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난경 증상이란 말이에요. 이라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총체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의 탈근대 사회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미 생성 기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의미 있는 삶을 찾도록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면 기존의 근대 사회라는 상상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시적 상상력에 의해 해석, 이해, 설명할 수 있게 된 낭만적 사랑, 그 영원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생명의 내세를 믿는 영적 상상력, 이 중세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탈근대 사회를 위해서도 미래 공동체를 창조해 나갈 씨앗이 되는 의미의 요소를 찾아야 돼. 어떤 걸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걸 위해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만 설명하면 이 교수의 책 읽기 14로 읽은 다정한 서술자에서 올가 토카로츠크가 탈근대 공동체 핵심 가치로 강조한 게 다정함이에요. 탈근대 정동이 원칙이 근대 감정과 생각 플러스 정서 플러스 생각이죠.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공식이 있었던 것처럼 이 탈근대 대표 정동이 다정함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공식을 세울 수 있냐면, 그러니까 근대 낭만적 열정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참여, 자아의 주체성 확보라는 공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지만 참여자의 주체성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30%를 점유하는 언어의 영역보다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 차원 70%죠. 이게 의사 전달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말보다 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의사 전달하는데. 그러니까 회사, 도시, 국가, 조합, 정당 등과 같이 계약이나 조약, 협정에 의해 인위적이고 타산적인 이해와 얽혀 이루어진 집단이 계절샤프트인데 이게 이익사회였어요. 계절샤프트가. 그리고 가족, 친족, 민족, 마을처럼 혈연이나 지연 등 애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집단이 게마인샤프트, 공동사회 해서 이걸 두 개를 대표하는 공과 사죠. 공과 사를 뚜렷이 구분하는 게 이 근대 공동체 이분법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하여
가정함을 중심으로 하는 탈근대 공동체는 그 구두 또는 서명 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게젤샤프트의 언어 공동체를 포함하지만 초월하고, 즉 감싸고 넘어가며 언어와 정동이란 이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하는 언어 포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젤 샤프트가 아니라 대마인 샤프트가, 이 재밌어요 여기서, 공적 영역의 구성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 가족이, 그 회사님들이 뭐 우리는 가족이야, 회사는 우리 회사는 가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영역의 핵심 양상이 되는 그 다가올 민주주의라는 탈근대 공동체의 미래상, 이 합의대로 노력하는 길은 무작위 살인이 보편화하는 시대의 거의 유일한 대안 같아 보여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좀비 영화처럼 무의식적 살인과 공포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